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로또 1등 되실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라면 눈 덮인 산속, 가장 믿었던 가족에게 버려졌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정희의 목소리가 겨울밤 정막을 깨뜨렸다. 하지만 대답해줄 이는 아무도 없었다. 오직 창문에 얼어붙은 자신의 손바닥과 희미하게 타오르는 장작불만이 그녀의 유일한 동반자였다. 벽시계가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이정희는 낡은 소파에서 몸을 일으키며 무릎을 쓸어내렸다. 관절염으로 굳어버린 다리가 찌릿하게 아팠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가슴 한가운데였다. 민재야, 정말 안 오는구나. 하루 전까지만 해도 손자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웃고 있었다. 대학을 그만뒀다는 소식에 속상하긴 했지만 그래도 함께 있으면 된다고 할머니가 다 해결해주겠다고 말했던 그 저녁. 민재는 그때 이상하게 침묵했었다. 할머니, 내일 잠깐 나들이 어때요? 강원도 산골에 좋은 펜션이 있대요. 그 말을 믿고 따라온 자신이 바보였다. 펜션이라고? 이 날띠 낡은 오두막이? 난방도 제대로 안 되고 휴대폰 신호도 잡히지 않는 이곳이? 이정희는 창문 쪽으로 걸어가 얼음장 같은 유리에 손을 댔다. 바깥은 온통 하얀 눈뿐이었다. 발목까지 쌓인 눈 위에는 여러 개의 발자국이 어지럽게 찍혀 있었다. 민재의 운동화 자국, 그리고 낯선 부츠 자국들. 저 발자국들은 뭐지? 차가운 유리창에 기댄 채 이정희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다. 1950년 15살이었던 그녀는 어머니 손을 잡고 피난길에 올랐었다. 정희야, 엄마 손 놓으면 안 돼. 절대로. 하지만 인파에 떠밀려 어머니의 손은 결국 놓쳤고 그 후로 다시는 만날 수 없었다. 그날의 절망감, 혼자 남겨진 공포감이 평생 그녀를 따라다녔다. 그래서 결혼 후에도,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후에도 민재만큼은 절대 잃지 않겠다고 다짐했었다. 가족은 서로를 버리면 안 되는 건데. 목구멍이 메었다. 40년간 간호사로 일하며 수많은 환자들을 돌봤지만 정작 자신은 유일한 가족에게 버림받았다. 그것도 이런 산골 오두막에서 혼자. 해시태그 3. 섬뜩한 발견. 이정희는 오두막 안을 다시 살펴보았다. 민재가 가져온 가방 하나, 며칠치 음식, 그리고 곧 돌아올게요 라고 적힌 쪽지.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평소 민재라면 절대 쓰지 않을 정중한 말투, 그리고 급하게 휘갈겨 쓴 글씨. 벽난로 앞에 웅크리고 앉아 쪽지를 다시 읽어보니 종이 뒷면에 뭔가 흐릿하게 비쳐 보였다. 등잔불 가까이 가져가자 또 다른 글씨가 보였다. 빚 3천만 원. 위험해. 이정희의 손이 덜덜 떨렸다. 민재가 무슨 일에 휘말린 건가? 그래서 자신을 여기 숨긴 건가? 바로 그때 바깥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눈을 밟는 뚜렷한 소리. 그리고 낮은 남자 목소리들. 여기가 맞나? 그 애가 할머니를 여기 숨겼다고 했어. 찾으면 어떻게 하지? 일단 정보만 빼내면 돼. 이정희는 벽난로 불을 서둘러 줄이고 등잔도 껐다.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다. 민재는 대체 누구에게서 돈을 빌린 거지? 왜 하필 자신을 여기에? 어둠 속에서 이정희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40년간 응급실에서 일하며 익힌 침착함이 되살아났다. 위급한 상황에서는 당황하지 말고 차근차근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그녀는 조용히 가방을 뒤져 간호사 시절 항상 들고 다니던 구급 상자를 꺼냈다. 다행히 그 안에는 소독용 알코올과 몇 가지 의료도구들이 들어있었다. 만약을 위해서.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이정희는 구급 상자를 벽난로 근처에 숨기고 자신은 침대로 가서 자는 척했다. 평생 환자들을 돌보며 익힌 연기력이 지금 필요했다. 문 손잡이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계세요? 거친 목소리의 남자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이정희는 눈을 감은 채 규칙적으로 숨을 쉬며 깊게 잠든 척했다. 잠들어 있네. 깨워야지. 아니야, 일단 둘러보자. 그 놈이 뭘 숨겨놨는지. 발소리가 오두막 안을 어슬렁거렸다. 서랍을 뒤지는 소리, 가방을 뒤적이는 소리. 이정희는 가슴을 졸이며 기다렸다. 여기 아무것도 없어. 그럼 할머니를 깨워서 물어봐야겠네. 이정희의 어깨를 흔드는 손길.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다. 누구세요? 할머니, 민재, 그 놈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민재? 우리 민재가 왜? 연기가 아니었다. 정말로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그 놈이 우리 돈을 훔쳐서 달아났어요. 3천만 원짜리 물건을 가지고. 이정희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민재가 도둑질을?
문틈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들어오고 침입자들의 위압적인 시선이 그녀를 짓눌렀다. 하지만 이정희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40년간 생명을 구해온 자신의 경험이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무언가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창밖에서는 눈이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민재야. 할머니가 꼭 살아남을게. 그리고 널 다시 만날 거야. 그녀의 작은 다짐이 겨울밤 정막을 가르며 퍼져나갔다. 할머니, 민재가 언제 여기 왔었는지 기억나세요? 덩치 큰 남자가 이정희 앞에 쪼그리고 앉으며 물었다. 목소리는 의외로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어제 오후쯤. 이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거짓말은 아니었다. 민재는 정말로 어제 오후에 그녀를 이곳에 데려왔고 저녁을 함께 먹은 후 잠깐 나갔다 올게요 라며 사라졌다. 뭘 가져갔는지 봤어요? 아무것도. 가방 하나만 들고 나갔는데.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료를 쳐다봤다. 문 앞에 서 있던 또 다른 남자가 고개를 저었다. 여기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형님. 그럼 일단 철수하자. 할머니, 민재가 연락하면 바로 이 번호로 전화하세요. 명함을 테이블 위에 던지고 나가려던 남자가 문 앞에서 멈춰섰다. 참, 할머니. 민재가 가져간 건 우리 것만이 아니에요. 다른 조직 것도 섞여 있어서. 빨리 찾지 못하면 할머니도 위험할 수 있어요. 문이 닫히고 발소리가 멀어졌다. 이정희는 그제야 크게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안도감은 잠깐이었다. 남자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다른 조직? 민재는 도대체 무슨 일에 휘말린 거지? 이정희는 벽난로 앞으로 가서 장작을 하나 더 넣었다. 불꽃이 일어나며 오두막 안이 조금 밝아졌다. 그때 바닥에 떨어진 무언가가 눈에 띄었다. 아까 침입자들이 뒤지다가 떨어뜨린 듯한 작은 종이 조각이었다. 종이를 펼쳐보니 민재의 필체로 쓴 메모였다. 숫자들과 알아볼 수 없는 약자들, 그리고 맨 아래 할머니 죄송해요 라는 글귀. 이 바보 자식이. 이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화가 났다. 정말 화가 났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걱정이었다. 평생 자신이 키운 손자가 이런 위험한 일에 휘말렸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다. 그때 오두막 밖에서 또 다른 소음이 들렸다. 이번에는 발소리가 아니라 자동차 엔진 소리였다. 이정희는 재빨리 전등을 끄고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봤다. 눈길 사이로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아까 침입자들과는 다른 차량이었다. 차가 멈추고 문이 열리며 두 명의 남자가 내렸다. 이들의 복장은 아까와 달랐다. 더 단정하고 더 위협적이었다. 이게 맞나? GPS상으로는 여기가 맞는데 그 새끼가 할머니를 여기 숨겨뒀다고? 일단 확인해보자. 이정희는 가슴이 쿵쾅거렸다. 또 다른 조직인가? 아까 그 남자가 말했던 다른 조직이 이들인가? 노크 소리가 울렸다. 아까와는 다른 방식이었다. 더 정중하지만 더 위협적인 노크. 실례합니다. 혹시 이정희 할머님 계신가요? 이정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창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장작불의 불빛 때문에 집에 사람이 있다는 것이 뻔했다. 할머님, 저희는 민재 군과 관련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잠깐만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정희는 문 앞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누구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민재 군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할머님께 해를 끼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이정희는 본능적으로 불안함을 느꼈다. 40년간 응급실에서 일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봐왔던 경험이 경고하고 있었다. 이들은 아까 그 사람들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 지금은 좀 곤란해요. 내일 다시 와주세요. 문 밖에서 잠시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할머님, 죄송하지만 급한 일이라서요. 민재 군이 가져간 물건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위험에 처해 있어요. 할머님도 예외가 아니고요. 이정희는 손을 떨며 문고리를 만졌다. 열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하지만 선택권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문 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갔다. 이들은 처음부터 문을 열 수 있었던 것이다. 실례하겠습니다, 할머님. 들어온 두 남자는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있었다. 한 명은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말라깽이의 안경을 쓰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30대 후반의 건장한 체격이었다. 앉으세요, 할머님.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안경 쓴 남자가 부드럽게 말하며 이정희를 소파로 안내했다. 마치 자신의 집인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할머님, 민재 군이 저희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다는 것 알고 계세요? 회사? 네, 물류 회사였는데. 글쎄요, 정확히 말하면 특수 물류라고 해야겠네요. 이정희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민재는 대학을 그만뒀다고만 했지 어떤 회사에서 일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었다. 민재가, 우리 민재가 정말 뭔가를 훔쳤나요? 훔쳤다기보다는 실수를 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실수의 대가가 너무 크답니다. 건장한 남자가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이정희에게 보여줬다. CCTV 화면을 캡처한 것으로 보이는 흐릿한 사진이었지만 분명히 민재였다. 커다란 가방을 들고 어딘가로 급하게 걸어가는 모습. 이 가방 안에 있던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할머님, 민재 군이 그 가방을 어디에 숨겨뒀는지 혹시 아세요? 이정희는 고개를 저었다. 정말로 모르는 일이었다. 그럼 민재 군이 어디로 갔는지는요? 모르겠어요. 어제 저녁부터 연락이 안 돼요. 안경 쓴 남자와 건장한 남자가 눈빛을 주고받았다. 할머님, 죄송하지만 며칠 동안 여기서 머물러 주셔야겠어요. 네? 민재 군이 할머님께 연락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때까지 저희가 할머님을 보호해드릴 겸. 보호라는 단어였지만 이정희는 감금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이제 정말로 위험한 상황에 빠진 것 같았다. 걱정하지 마세요. 불편하지 않게 해드릴 겸. 건장한 남자가 밖으로 나가더니 차에서 여러 가지 물건들을 가져왔다. 음식 담요 그리고 휴대폰 신호 차단기로 보이는 기계. 이제 정말로 완전히 고립되었다. 이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민재는 과연 무사할까? 그리고 자신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까? 멀리서 다시게 짖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소리가 희망처럼 들렸다. 아직 완전히 세상과 단절된 것은 아니라는 증거 같았다. 민재야, 할머니가 꼭 너를 다시 만날 거야. 그녀의 작은 다짐이 겨울밤 오두막 안을 가득 채웠다. 서울 외곽의 한 모텔, 민재는 창문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새벽빛을 바라보며 떨고 있었다. 손에 든 휴대폰 화면에는 할머니의 번호가 표시되어 있었지만 통화 버튼을 누를 용기가 나지 않았다. 할머니, 미안해요.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고 죄책감과 두려움이 번갈아가며 그를 괴롭혔다. 벽 모서리에 기댄 낡은 가방 안에는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린 물건들이 들어있었다. 3개월 전만 해도 모든 것이 달랐다. 대학교 2학년이었던 민재는 등록금 때문에 고민이 많았다. 할머니의 간병인 1호번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고 그렇다고 할머니께 더 부담을 드릴 수도 없었다. 쉬운 일이야. 물건 옮기기만 하면 돼. 선배 준혁이 소개해준 아르바이트였다. 물류센터에서 박스를 옮기는 단순한 일이라고 했다. 시급도 나쁘지 않았고 야간 근무라서 낮에 수업도 들을 수 있었다. 처음 몇 주는 정말 단순한 일이었다. 박스에 라벨을 붙이고 트럭에 싣고 정해진 장소에 배송하는 것. 하지만 점차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박스들은 모두 무겁지만 흔들어도 소리가 나지 않았다. 라벨에 적힌 주소들은 대부분 외진 곳이었고 배송은 항상 새벽에만 이뤄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상한 건 다른 직원들이 민재를 볼 때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한 표정을 짓는다는 것이었다. 형, 이거 뭐예요? 박스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죠?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준혁에게 물었을 때 그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너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 하지만 민재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특히 어느 날 밤 실수로 박스가 떨어져서 틈이 벌어졌을 때 본 것 때문에. 하얀 가루가 담긴 비닐 봉지들. 민재는 바보가 아니었다. 이게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이거 마약이잖아요. 그날 밤 민재는 준혁과 격렬한 말다툼을 벌였다. 준혁은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결국 사실을 털어놨다. 민재야, 이미 내가 너무 많이 알아버렸어. 그냥 계속해.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안 돼요. 저 그만둘 거예요. 그만두면 안 돼. 내가 본 것들 안다고 생각해? 그 사람들이 가만히 놔둘 것 같아? 그때부터 민재의 악몽이 시작됐다. 그만두려고 해도 그만둘 수 없었다. 협박과 회유가 반복됐고 결국 그는 더 깊숙이 끌려 들어갔다. 몇 주 전 상황은 더 악화됐다. 조직 내부에 경찰 수사관이 잠입했다는 소문이 돌았고 증거인멸 작업이 급하게 진행됐다. 그 과정에서 민재는 실수로 배송해서는 안 될 물건들을 가져오게 됐다. 이거 다른 조직 거야. 우리가 보관만 해주고 있던 건데. 준혁의 얼굴은 창백했다. 민재가 가져온 가방 안에는 단순한 마약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다른 조직의 거래 내역, 계좌 정보, 그리고 그들의 비밀 창고 위치까지 적힌 문서들이 들어있었다. 민재야, 너 이거 어디서 가져온 거야? 창고 3번에서요. 다른 박스들이랑 똑같이 생겨서. 3번 창고는 건드리면 안 되는 곳이었어. 이제 어떻게? 그날 밤 조직의 사람들이 찾아왔다. 민재는 간발의 차이로 도망칠 수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가방을 놓고 갈 수는 없었다. 그 안의 문서들이 공개되면 자신뿐만 아니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위험해질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따로 있었다. 조직의 사람들이 할머니를 찾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민재 그 새끼 할머니가 간병인이라며? 어디 사는지 알아봐. 그놈이 사라져도 할머니는 어디 안 가잖아. 토청기를 통해 들은 그들의 대화는 민재를 절망에 빠뜨렸다. 자신 때문에 할머니까지 위험해질 수는 없었다. 그래서 서둘러 할머니를 안전한 곳으로 옮긴 것이다. 할머니를 산속에 숨기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해.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 가방 안의 문서들을 보니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였다. 여러 조직이 얽혀 있었고 각각이 자신들의 물건을 찾으려고 했다. 민재는 휴대폰을 다시 들여다봤다. 할머니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가 17통, 문자 메시지가 9개였다. 하지만 어젯밤부터는 연락이 끊겼다. 설마. 불안한 마음에 할머니가 계신 오두막 근처까지 가봤지만 낯선 차량들이 주변을 서성이고 있었다. 더 이상 가까이 갈 수 없었다. 할머니, 정말 미안해요. 내가 이 모든 걸 해결할게요. 민재는 가방을 열어 그 안의 문서들을 다시 살펴봤다. 조직들 간의 거래 내역, 비밀 계좌번호들, 그리고 경찰에 넘어가면 모든 것이 끝날 증거들. 갑자기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이 문서들을 이용해서 조직들을 서로 견제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틈에 할머니를 구출할 수 있지 않을까? 민재는 노트북을 켜고 인터넷 카페에 익명으로 접속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몇 개의 계정을 만들기 시작했다. 각 조직에 상대방의 정보를 흘려주는 것. 그들이 서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 위험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키보드를 두드리는 민재의 손가락이 떨렸다. 한 번의 실수로도 자신과 할머니 모두 위험해질 수 있는 줄타기였다. 그때 모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민재는 재빨리 노트북을 끄고 가방을 챙겼다. 창문으로 내려다보니 검은 승용차 2대가 주차되어 있었다. 벌써 찾았나? 민재는 화장실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다. 2층이었지만 뛰어내릴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아래쪽에 눈이 쌓여 있어서 충격을 완화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재씨? 있으시면 문 좀 열어주세요. 정중한 목소리였지만 민재는 속지 않았다. 그들이 정말 정중한 사람들이라면 이런 새벽 시간에 찾아오지 않을 테니까. 민재는 가방을 먼저 창문 밖으로 던졌다. 그리고 창문 틈으로 몸을 빼내며 뛰어내렸다. 눈 속에 착지하면서 발목에 통증이 왔지만 참을 만했다. 민재는 가방을 챙기고 이미 계획해둔 대로 뒷골목으로 달렸다. 할머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내가 꼭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할머니를 구할게요. 그의 뒤에서는 모텔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발소리들이 들려왔다. 하지만 민재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지금은 오직 앞으로만 나아가야 했다. 새벽 하늘 아래 민재의 발자국이 눈 위에 길게 이어졌다. 그 발자국은 절망이 아닌 희망을 향해 있었다. 이정희는 오두막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두 남자의 대화를 엿들었다. 안경 쓴 남자는 김 팀장이라고 불렸고 건장한 남자는 박 대리였다. 그들은 창가에서 담배를 피우며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민재 그 새끼 꽤 영리하네. 계속 위치를 바꾸고 있어. CCTV에도 잘 안 잡히고. 누가 도와주고 있는 건가? 혼자서는 불가능해. 분명 뒤에 누군가 있을 거야. 이정희는 가슴이 철렁했다. 민재가 혼자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들은 다른 사람이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할머니, 혹시 민재가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사람 있어요? 김 팀장이 다가와서 물었다. 이정희는 고개를 저었다. 워낙 내성적인 아이라. 친구도 별로 없고. 대학교 선배나 후배는? 글쎄요. 가끔 준혁이라는 선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김 팀장과 박 대리가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았다. 준혁? 이준혁 말하는 거예요? 네. 아마 그런 이름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새끼구나. 박 대리가 주먹을 불끈 쥐었다. 뭔가 아는 사이인 것 같았다. 할머니, 민재가 그 준혁이랑 어떤 일을 했는지 아세요? 아니요. 아르바이트 한다고만 했는데. 어떤 아르바이트요?
물건 나르는 일이라고. 밤에 일한다고 했어요. 김 팀장이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준혁 그 새끼 위치 파악해. 민재랑 같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전화를 끊고 나서 김 팀장이 이정희를 바라봤다.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곧 민재를 찾을 거예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전혀 안심이 되지 않았다. 이정희는 본능적으로 이들이 민재를 찾으면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걸 알았다. 그때 오두막 밖에서 휴대폰 벨소리가 들렸다. 박 대리가 전화를 받았다. 네, 팀장님. 네? 정말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박 대리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팀장님 큰일 났어요. 민재 그 새끼가 우리 정보를 다른 조직에 흘리고 있어요. 뭐? 어조직이랑 비조직이 서로 우리를 의심하고 있대요. 민재가 각각에게 상대방 정보를 넘겨준 것 같아요. 김 팀장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 똑똑한 새끼가 우리끼리 싸우게 만들려고?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 비밀 계좌 정보까지 흘린 것 같아요. 은행에서 연락 왔어요. 이정희는 놀랐다. 민재가 그런 복잡한 일을 할 수 있는 아이인지 몰랐다. 평소에는 그냥 게임이나 하고 공부는 별로 안 하는 평범한 대학생이라고 생각했는데. 할머니. 김 팀장이 이정희 앞에 쪼그리고 앉았다. 이번에는 표정이 훨씬 험악해져 있었다. 민재가 어디 있는지 정말로 모르세요? 정말 몰라요. 그럼 민재한테 연락할 방법은? 휴대폰 번호밖에 모르는데 그것도 안 받잖아요. 김 팀장은 한동안 이정희를 쳐다보더니 일어섰다. 박 대리 할머니를 이용하자. 어떻게요? 민재한테 할머니가 위험하다는 걸 알려주는 거야. 그럼 나타날 거 아냐? 이정희의 등골이 오싹해졌다. 자신을 미끼로 사용하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민재가 우리를 믿을까요? 믿게 만들어야지. 김 팀장이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다. 할머니, 민재한테 메시지 하나만 보내주세요. 어떤 메시지요? 빨리 와달라고. 할머니가 위험하다고. 이정희는 머뭇거렸다. 민재를 더 위험하게 만드는 일이 될 수도 있었다. 싫어요. 뭐라고요? 민재를 위험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김 팀장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다. 할머니 선택권이 없어요. 그가 손짓하자 박 대리가 다가와서 이정희의 팔을 붙잡았다. 아야, 놔주세요. 할머니가 협조하지 않으면 더 아플 수 있어요. 바로 그때 이정희의 40년간 간호사로 쌓인 경험이 빛을 발했다. 박 대리가 팔을 붙잡는 자세에서 취약점을 찾아낸 것이다. 젊은이 할머니를 너무 우습게 보는구나. 이정희는 갑자기 박 대리의 손목 관절을 정확한 각도로 비틀었다. 간병인 교육에서 배운 호신술이었다. 아! 박 대리가 비명을 지르며 손을 놓았다. 이정희는 재빨리 구급상자에서 소독용 알코올을 꺼내 김 팀장의 얼굴에 뿌렸다. 아! 김 팀장이 눈을 감고 비틀거렸다. 이정희는 벽난로에서 타고 있던 장작 하나를 집어들었다. 할머니가 40년 동안 응급실에서 일해봤는데 너희 같은 건달들 많이 봤다. 김 팀장과 박 대리가 놀란 표정으로 이정희를 바라봤다. 순한 할머니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할머니 진정하세요. 진정은 개뿔. 우리 민재 건드리면 가만 안 둔다. 이정희는 장작을 휘두르며 문 쪽으로 천천히 이동했다. 김 팀장과 박 대리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했다. 그때 오두막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다. 이정희는 창문을 통해 밖을 봤다. 경찰차였다. 경찰이다. 박 대리가 소리쳤다. 김 팀장은 재빨리 권총을 꺼냈다. 할머니 여기 오세요. 빨리. 하지만 이정희는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도와주세요. 여기 사람들이 저를 납치했어요. 경찰차에서 내린 경찰관은 40대 중반의 남자였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경찰 제복을 입고 있지만 표정이 너무 침착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네, 빨리 저 사람들을 잡아주세요. 하지만 그 순간 이정희는 깨달았다. 이 경찰관과 김 팀장이 눈빛을 주고받는 것을. 할머니 안전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가짜 경찰관이 이정희의 팔을 잡으려는 순간 오두막 뒤편에서 누군가 나타났다. 할머니. 민재였다. 그는 숨이 차서 헐떡이고 있었지만 눈빛에는 결의가 가득했다. 민재야. 이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기쁨도 잠깐. 민재 주변으로 김 팀장과 박 대리 그리고 가짜 경찰관이 둘러쌌다. 민재 드디어 나타났구나. 김 팀장이 권총을 민재에게 겨누었다. 가방 내놔라. 그 전에 할머니부터 놓아주세요.
거래할 입장이 아니야. 긴장감이 절정에 달했다. 눈 내리는 오두막 앞 4명의 남자와 1명의 할머니가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바로 그때 진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이번에는 여러 대였다. 팀장님, 진짜 경찰이 오는 것 같은데요? 박 대리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다. 민재가 미소를 지었다. 제가 신고했거든요. 증거도 함께. 그가 휴대폰을 들어보였다.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이 녹화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영상은 이미 경찰서와 방송국에 전송됐어요. 김 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것이었다. 민재야, 정말 잘했다. 이정희는 손자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위기의 순간에 민재가 나타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었다. 하지만 진짜 반전은 이제부터였다. 해시태그 눈 속의 약속 마이너스 챕터. 경찰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가운데 김 팀장은 마지막 발악을 시도했다. 민재야, 내가 우리를 신고해도 소용없어. 너도 공범이야. 증거가 있다고? 하지만 민재는 침착했다. 네, 증거 있어요. 제가 강요받았다는 증거, 그리고 여러분이 다른 조직들과 벌인 모든 거래 내역까지. 불가능해. 준혁 형이 도와줬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오두막 뒤편으로 향했다. 이준혁이 2명의 진짜 경찰관과 함께 나타났다. 민재야, 늦어서 미안해. 준혁의 얼굴에는 깊은 죄책감이 어려 있었다. 형이 왜? 박 대리가 어리둥절해했다. 이준혁, 내가 우리를 배신했나?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민재 때문에 정신을 차렸어요. 이 애가 할머니를 지키려고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더 이상 못 보겠더라고요. 김 팀장이 권총을 준혁에게 돌렸지만 경찰관이 더 빨랐다. 무기를 내려놓으세요. 경찰입니다. 모두 손을 머리 위로. 상황은 순식간에 정리됐다. 김 팀장과 박 대리, 가짜 경찰관까지 모두 체포됐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진짜 경찰관 중 1명이 이정희에게 다가와 물었다. 그는 50대 중반의 인상 좋은 남자였다. 네, 이제 괜찮아요. 저는 강원지청 수사관 최민호입니다. 민재 군이 제공한 정보 덕분에 큰 조직을 잡을 수 있었어요. 최 수사관은 민재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용기 있는 선택이었어요. 쉽지 않았을 텐데. 민재는 할머니에게로 뛰어갔다.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바보 같은 일에 휘말려서. 이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민재의 뺨을 어루만졌다. 민재야, 할머니 용서 안 해주셔도 돼요. 제가 할머니를 이런 위험에 빠뜨렸어요. 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지난 며칠간 쌓인 두려움과 죄책감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바보야. 이정희가 민재를 끌어안았다. 할머니가 언제 널 용서 안 한다고 했니? 하지만 너도 피해자야. 어린애가 무슨 죄가 있어. 민재는 할머니 품에서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이정희도 눈물을 흘리며 손자의 등을 토닥였다. 괜찮아,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준혁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민재야, 할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정희는 준혁을 바라봤다. 그의 눈에서도 진심 어린 후회를 읽을 수 있었다. 젊은이 늦었지만 옳은 선택을 했구나. 할머님. 민재를 나쁜 길로 이끈 건 잘못했지만 마지막에 민재를 구해준 건 고맙다. 준혁이 깊게 고개를 숙였다. 앞으로는 정말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최 수사관이 다가왔다. 민재 군 수사 과정에서 증인으로 협조해줘야 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피해자로 분류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준혁 씨도 마찬가지고요. 자수하고 협조한 점이 크게 참작될 겁니다. 이정희는 경찰관에게 물었다. 그럼 이제 집으로 갈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할머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오두막을 나오며 이정희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언제부턴가 눈이 그쳤고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쳐 들어오고 있었다. 민재야. 내 할머니. 앞으로 뭔가 어려운 일 있으면 할머니한테 말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네, 정말 죄송해요. 사과는 그만하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지 생각해봐. 민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대학교 복학할게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할머니 자랑스러운 손자가 될게요. 그래, 그렇게 해라. 경찰차를 타고 산을 내려가면서 이정희는 창밖을 바라봤다. 눈 덮인 산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민재야, 할머니가 하나 깨달은 게 있다. 뭐예요? 가족이라는 건 말이야, 서로를 보호하는 거더라. 네? 할머니는 지금까지 너를 보호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너도 할머니를 보호하려고 했더라. 민재의 눈이 다시 촉촉해졌다. 할머니. 서로 지키려고 하는 마음, 그게 진짜 가족인 것 같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정희는 민재의 손을 꽉 잡았다. 앞으로는 뭐든지 함께 해결하자. 네, 할머니.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무렵이었다. 익숙한 집 냄새, 따뜻한 온돌, 그리고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다. 민재야, 뭐 먹고 싶어? 할머니가 끓여주시는 된장찌개요. 그래, 할머니가 맛있게 끓여줄게.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는 이정희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런 평범한 일상이 다시 올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는데. 할머니. 응? 사랑해요. 이정희는 국자를 들고 있던 손을 멈췄다. 민재가 직접적으로 사랑 표현을 한 건 정말 오랜만이었다. 할머니도 사랑해, 민재야. 저녁을 먹으며 두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민재는 지난 몇 달 동안의 일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이정희는 자신의 간호사 시절 이야기를 들려줬다. 할머니 진짜 멋있으셔요.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게 대응하셨어요? 40년 동안 응급실에서 일하면서 배운 거지. 위급한 상황에서는 당황하면 안 된다는 것. 저도 할머니처럼 강하고 싶어요. 너도 충분히 강해. 이번에 보니까 밤이 깊어가면서 두 사람은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잠들기 전 민재가 할머니 방으로 왔다. 할머니 혹시 오늘 밤 같이 주무셔도 될까요? 이정희는 미소를 지었다. 그러자, 민재야. 그날 밤 할머니와 손자는 오랜만에 함께 잠들었다. 창밖에는 여전히 눈이 쌓여 있었지만 이제 그 눈은 두려움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 같았다. 며칠 후 민재는 대학교에 복학 신청을 했다. 그리고 이정희는 오랜만에 옛 동료들과 만나 차를 마셨다. 정희야, 요즘 표정이 한결 밝아졌네. 손자랑 사이가 좀 더 좋아졌거든. 그래? 다행이다. 이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인생에는 때로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온다. 하지만 그 위기를 함께 극복할 사람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민재 역시 대학교 강의실에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할머니라는 든든한 지지자가 있기에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눈이 녹으면 봄이 오듯 그들의 관계에도 새로운 봄이 시작되었다.